예, 안녕하세요. 이 시진핑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건 뭐 요새 엄청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중국 공산당 정치국이 시진핑 1인 체제에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위 소조들한테 이 철퇴를 내렸고, 시진핑의 자의적 숙청 권한을 제거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은 이제 소조 정치를 해왔죠. 이 소조, 그러면 영어로 보통 번역할 때는 그룹이라고 하고 또 커미션이라고 하는데, 위원회, 소조. 우리 그 요새 쓰는 언어로 하자면은 태스크포스 정도의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조를 만들고 시진핑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소조의 사례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제로 코로나를 밀어붙였죠. 뭐 국민들 몽땅 다 가두고. 이 제목이 좀 흉악합니다. 중앙응대 역정 공작 영도 소조. 좀 흉악하죠? 중앙응대 역정 공작 영도 소조. 그러니까 역정은 이제 팬데믹을 뜻하는 거고요. 공작은 뭐 작업, 태스크, 뭐 과업 이런 뜻이고, 그걸 이끄는 소조다 이런 거죠. 또 다른 사례 들어드리겠습니다. 무소불위의 정치 공작, 공안 공작을 위해서 국가안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커미션입니다. 이거는 장점인이 만들려고 시도했다가 반발 때문에 못 만든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정치 공작, 공안 공작 하는 데거든요. 시진핑이 2013년에 이거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스페이스 절대 장악을 위해서 중앙망락 안전 앤드 신식화 영도소조. 신식화는 정보화를 뜻하는 것 같아요. 망락은 네트워크를 뜻하고요. 이 소조 좋아합니다. 예. 그런데 이 공산체제 절대 권력자들이 이 소조를 좋아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모택동은 중앙문화혁명 소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1965년에. 그래서 이 국가기관과 공산당 조직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중앙문화혁명 소조가 문혁 시기 최고 권력기관이었습니다. 공산체제 절대 권력자들이 소조 좋아하는 증상은 이 젊은 김정일이 60년대, 70년대에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이 1973년에 3대 혁명 소조라는 걸 만듭니다. 소위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입니다. 이때부터 북한의 그 노동당이 사실상 해체됩니다. 그래서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가 됩니다. 노동당에 모이질 않죠. 그러면 이제 김정일 죽고 나서 노동당 살아났냐, 김정은 때. 예, 공식적 모임이 있는데 워낙 오랫동안 당이 죽어 있어서 노동당이 살아난 게 아니라 올리가르히로 권력이 분산된 겁니다. 당은 죽었습니다, 거기. 신성혈통 전체주의 체제가 이제 완성된 겁니다, 이걸로. 소조를 통해서. 이 공산체제 절대 권력자는 이제 공산당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소조를 만드는 거예요. 소조는 이제 국가 권력 바깥에, 당 권력 바깥의 조직이거든요, 사실은. 1인 체제 절대 권력이 이제 임계치를 넘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의 적은 공산당이다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 공산당이 이 국가의 모든 측면을 넘어서서 그 인민 생활의 모든 측면을 다 관리하는 괴물과 같은 거대 관료주의가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최고 권력을 이제 장악을 해가지고 절대 권력으로 이제 바뀌어가면 이 꼴을 두고 보기 싫은 거예요. 중국 공산당 최대의 기적은 모택동의 당 파괴 정책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모택동이 당을 파괴하려고 날뛰기 시작한 게 이제 대약진 때 날뛰죠. Great Leap Forward. 그래서 5천만 이상이 굶어 죽잖아요. 1950년대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당을 파괴하려고 한 게 몇 년 가만히 있다가 60년대 중반부터 문화혁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진핑의 그 마인드셋은 모택동 따라하기예요. 모택동 따라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혁 때 시진핑이 당에서 이제 그 하방을 하잖아요. 하방한 상태에서 처음엔 반발을 하다가 적응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문혁 와중에
그 농촌의 지도자가 됩니다. 시진핑이, 젊은 시진핑이.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말하자면 다시 그 인정을 받아가지고 바로 칭화대에 이제 그 입학을 받죠. 예, 모택동 때 칭화대 입학 허가를 받습니다. 그때 이미 모택동 때예요. 70년대 초중반이니까. 그 당시 아직 아버지 시징씨는 아직 복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뭐 당산인가 어디서 공장에서 공장장 했던 시절입니다. 근데 아들 시진핑은 워낙 적응을 잘해가지고 변신을 해서 칭화대 쪽에서 칭화대 들어가는 그 루트를 타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진핑이 무슨 게임을, 이 소조 게임을 어떻게 해왔나 알려면은 이 공산당의 그 기본 구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공산당은 중앙위 센트럴 커미티라는 걸 뽑습니다. 뽑는 거가 아니라 뭐 아무튼 간에 뭐 사실은 낙점을 하죠. 위에서부터 371명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이걸 당연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풀 멤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베이징 시장 그러면 중앙위 위원이 됩니다. 또 그 저기 뭐 샹하이 시장 그럼 중앙위 위원이 됩니다. 이 당연직이 200명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베이징 시장이 중앙위 위원이었는데 베이징 시장 그만두고 좀 한직으로 갔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베이징 시장이 됐어. 그러면 중앙위 위원이 바로 교체되냐? 교체 안 됩니다. 한직 가더라도 완전히 숙청이 아니면은 중앙위 위원직을 그냥 승계합니다. 그래서 그냥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후임으로 들어온 베이징 시장이 중앙위 위원이 아니었으면 자리가 없어서 중앙위 위원으로 끼어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별직이 있습니다. 얼터니트라 그러는데 이건 사실 위에서 낙점 찍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171명입니다. 그래서 중앙위가 371명입니다. 이 371명 중에 범털 25명이 구성이 됩니다. 이게 정치국입니다. 폴리트뷰로입니다. 이 명칭은 공산당 조직의 모델이 볼셰비키 소련이었기 때문에 소련 명칭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폴리트뷰로라 그럽니다. 정치국입니다. 이 정치국 중에 상무위, 스탠딩 커미티가 7명, 원래 9명이었었죠. 7명이 뽑힙니다. 이거는 거의 반신입니다. 예, 데미가드입니다. 신적인 존재예요. 자, 그런데 요번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지금 브레이크를 걸은 게 뭐냐면, 예, 폴리트뷰로에서 이 25명,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은 거예요. 뭘 브레이크 걸었냐. 중앙위 산하에 있는 각종 소조, 각종 위원회들을 야, 이거 관리해야겠어. 관리 지침 만들고 통폐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고요. 근데 그 소조와 위원회, 커미션은 누가 만든 거야? 시진핑이 만든 거야. 아까 보셨다시피. 시진핑이 그걸 만드는 수법이 뭐냐면 중앙위라는 명분을 걸고 만드는 거예요. 중앙이라는 명분을 걸고 국가 권력과 당 체제를 우회하는 바이패스에서 절대 권력자, 독재자가 휘두를 수 있는 그 칼을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그거를 정치국이 브레이크를 걸은 거예요. 이 정치국이 중앙위 이름을 빌은 시진핑의 소조들에 대해 급제동 걸었습니다. 신화통신 어저께 겁니다. 월요일 정치국은 중앙위 산하의 각종 정책 결정 그룹, 심의 그룹, 조정 그룹들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 지침을 논의했다. 이 정책 결정, 결책이라고 보통 얘기할 겁니다. 걔들이. 그러니까 이 중앙위라는 이름을 빌어가지고 이런 소조들,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국가 권력과 국가 체제와 당 체제를 우회해 버리는 게 시진핑 수법이었거든요. 근데 중앙위에서 그 좁혀진 25명의 범털들, 정치국이 야, 그러지 마. 중앙위 산하의 기관들이니까, 조직들이니까 중앙위에서 이걸 어떤 규제를 하고 어떻게 관리할지 지침을 정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크다고요. 시진핑의 손발을 말하자면 묶었다, 뭐 잘라냈다 이런 사건이죠.
신화사 통신만 그런 발표를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중국 관보에도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국은 중앙위 산하의 각종 정책 결정그룹, 심의그룹, 조정그룹들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 지침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Regulations of the decision-making deliberative coordinating bodies of the CPCCC. 그러니까 decision-making bodies 그러면은 정책 결정 그룹, deliberative bodies 그러면 그 심의 그룹, 그 다음에 coordinating bodies 그러면 조정 그룹이거든요. 어디 산하? 중국 공산당 중앙위 산하에 그것에 대해서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 지침을 만들기 위한 그 회의를 가졌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관보에 보면 시진핑의 자의적 숙청을 가능하게 만든 멀티채널 숙청 기관들을 손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희들이 몰아붙일 때 국수본, 경찰 조직 튀어나오고 국방부에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공수처 튀어나오고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이상한 채널들이 튀어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이 정적을 제거할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무슨 교육부, 통일부, 외교부처럼 중화인민공화국에는 감찰부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감사원 비슷한 겁니다. 좀 더 세죠. 감찰부, 장관급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예방부패국, 부패를 예방한다는 뜻이겠죠. 그 한자 고스란히 그 순서대로 제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최고인민검찰원, 이런 끈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을 저질러 놓고 이거가 튀어들어가서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를 몰아붙인다고요. 그러면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는 이게 막강한 데거든요. 결국 제거를 할 수밖에 없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야 그렇게 여러 개 끈 당기지 마. 통폐합해. 그래서 국가감찰위원회 아래에서 다 그걸 통합관리하기로 한 거예요. National Supervisory Commission으로. 이거를 구성을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중앙감찰위원회 Central National Supervisory Commission으로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럼 양대산맥 쌍두마차가 되죠. 국가감찰위원회랑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랑 그 둘이서 논의해서 쌍두마차로 일사불란하게 관리 가능하게 그렇게 숙청을 해야지 이 끈 당겼다 저 끈 당겼다 저 끈 당겼다 우회해서 숙청하고 우회해서 숙청하고 그래서 일 쳐놓으면은 그 다음엔 밀려가지고 공산당 중앙기율감사위는 자를 수밖에 없고 이런 식의 수법은 이제 안 통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의 자의적 숙청을 위한 멀티 채널들을 통폐합시켜버린 거예요. 없앤 거예요 그 통로를.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제 역사적으로 또 정치 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은 풀 수 없는 문제와 씨름하면서 중국을 망하게 만드는 중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 이건 이제 이번 여름에 와서 강의하는 걸로 알아요. 이게 스티븐 커킨 그런 얘기가 브리틀하다 그러거든요. 경직성이 높아요. 유리가 경직성이 높죠. 그리고 강철은 휘어지죠. 경직성이 유리보다 훨씬 낮죠. 유리는 땅 치면 바사삭 깨지죠. 이 공산당 체제라는 건 굉장히 경직성이 높은 국가약탈 카르텔입니다. 공산당이 국가약탈 카르텔이에요. 헌법에 당이 국가 위에 군림하니까 군대가 국가를 보위하는 게 아니라 제1사명이 당을 보위하는 거니까 헌법에. 경직성 높은 국가약탈 카르텔이 세계 시장을 악용하고 사유재산 자본주의 제도를 차용하는 것을 어느 선까지 해낼 수 있냐. 이게 이제 중국의 딜레마거든요. 빈부격차와 부패 확대를 과연 관리할 수 있냐. 이게 중국의 딜레마죠. 내수 수출 쌍순환을 이룰 수 있냐. 이게 중국의 딜레마죠. 왜냐하면 내수 수출 쌍순환이 되려면 국가 약탈이 아니라 민생 복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낙수 효과가 떨어져서 그게 내수 시장을 고급화시키고 내수 시장이 고급화되면 거기서 단련된 기업이 다시 수출을 확대시키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대한 근본적 분배 구조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는 이 길을 왔다고요. 이미 박정희 대통령 때 4대 보험이 들어오고 이 길로 왔었고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줄곧 이 길을 왔어요. 우리는. 민주화 때도 이게 더 강화됐고. 근데 지금 중국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인구절벽은 와 있고 전문직, 기업가, 중산층, 빈곤층, 청년층 이게 몽땅 다 체제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시스템을 개혁하면서 갈 수 있냐 이거지. 그럼 국가 약탈 자체를 포기해야 되는데 일당 독재를 포기해야 되는데 이게 번지면. 그래서 자기 부정적인 문제예요 이게. 나를 부정해야 돼. 국가 약탈 카르텔이라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부정하게 돼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소리지. 그래서 이 시진핑이 만약에 제거된다면 그 후에 과연 중국이 개혁으로 갈 수 있냐. 저는 두 가지를 그 지표로 삼아서 관찰하면 된다고 봅니다. 우선 하나는 뭐냐면 후커우입니다. 후커우는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된 지방이 있는 거잖아. 사회보장도 그 지방에서 해요. 내가 지금 샹하이에서 일하고 베이징에서 일하고 그거는 나의 근무지일 뿐이지 나는 거기로 가. 중국에서 법인을 만들어 보면요. 웬만한 법인이 아니면 법인 앞에 중국이라는 단어를 못 씁니다. 보통은 현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광동도 못 써요. 동관, 뭐 심천 이렇게. 예, 선전 이렇게 그 현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일단 묶는다고요. 사람도 지역으로 묶거든. 그런데 와서 일하기는 농민공이라는 이름으로 일하기는 뭐 동관에 와서 일하고 선전에 와서 일하고 샹하이에 와서 일하고 도시에 와서 일을 하잖아. 고향을 떠나서.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농민공 남녀가 결합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 그럼 그 아이는 그 농민공들이 선전 배후 도시인 동관에서 일하는 농민공들이야. 남녀가. 아이는 동관에 적을 못 둬요. 부모의 지역에 적을 둔다고 아이는. 그래서 아이가 공립학교를 못 가요. 공립학교가 상당히 고급입니다. 질이 높아요. 그 아이가 어딜 가냐? 사립학교를 가요. 근데 말이 사립학교지 보습학원 같은 거야. 아주 질이 안 좋은 보습학원 그것도. 검정고시 학원. 그럼 이거 후커우란 건 뭐냐? 내부식 민지거든. 수억 명을 농민공이란 이름 아래 사실상의 불체 외노자 아니에요. 노동동 이렇게 그러면 너 지금 뭐 여기 지금 불법 체류하고 있는 거야? 너 고향에 가 임마. 특별히 뭐 탄압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불법적인 걸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관리하겠다는 거지. 이 시스템 갈아엎게 되면 무슨 일 벌어질까요? 합법적으로 인구 이동이 되죠.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요구가 강화되죠. 공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옵니다. 사회불안, 갈등 문제가 심각하게 와요. 그렇게 되더라도 이걸 풀어야 된다. 제가 며칠 전에 베트남 얘기를 누구랑 하다가 베트남에 대해서 베트남 굉장히 부패 심하거든요. 동남아시아에서 람보르기니와 페라리가 제일 많은 나라가 베트남이라는 거 아니에요? 돈 좀 벌어갖고 람보르기니, 페라리 굴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베트남이. 굉장히 부패가 심한데 그러더라도 베트남은 낫다라고 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물었어요. 베트남에 만리 방화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베트남에서 뭐 유튜브 접속할 수 있고 페이스북 접속할 수 있고 트위터 접속할 수 있고 구글 검색할 수 있냐? 할 수 있대. 그 중국보다 낫네.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뭐 거주 이전 자유 있어요? 거기 후커우 운영해요, 베트남? 운영 안 한대. 그렇게 되면은 살 길이 생겨요. 문제가 양성화되니까. 그걸 갈등을 하면서 이제 지지고 볶고하면서 나간다고. 그래서 포스트 시진핑 때 과연 후커우 해결할 수 있냐? 이게 그 변별점 중에 하나예요. 저는 퀘스천 마크로 봅니다. 이 감당 못할 거다.
너무 많이 왔어. 너무 옛날에 했어야 돼. 20년 전에, 30년 전에. 너무 많이 왔어. 최소한 30년 전에 했어야 돼요. 천안문에서 학살한 다음에 바로 했어야 돼. 딱 국민들 딱 씨앗이 됐을 때. 얼어붙어 있을 때. 1989년에. 그동안 너무 미루고 너무 많이 온 거예요. 1989년이면 36년이잖아. 36년 전에 했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 질문 해볼게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군사지정학적 망상을 벌일 수 있냐? 타이완, 북한, 남중국해, 중앙아시아, 동남아, 인도 등에 마음 비울 수 있냐? 메콩강에 댐 10몇 개씩 만들어가지고 수도꼭지 잠궈서 괴롭히려는 그런 일 완전히 마음 비우고 포기할 수 있냐? 북한을 포기할 수 있냐? 타이완 포기할 수 있냐? 남중국해 포기할 수 있냐? 저거가 된다는 얘기는 인민해방군이 길이 들었다는 얘기거든. 저는 퀘스천 마크라고. 인민해방군이 중국 최대의 기업가 집단인데 걔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긴장이 높아지고 계속해서 군비 지출이 강화되는 게 좋죠. 그래야 자기들 존재 이유가 있지.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은 17년 동안 내다바이를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2008년에서부터 2025년까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했죠. 그때 후계자로 지명된 겁니다. 제가 이 당시에는 중국을 좀 드나들었어요. 2006년, 2008년, 2009년 초까지 중국을 좀 드나들었었는데 당시 중국 식자층이 시진핑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기대는 뭐냐? 빈부격차를 축소하고 부패를 관리를 해서 내수 수출 쌍순환을 구현하고 첨단 기술 산업을 육성한다. 이런 중국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다. 이런 중국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 이 사람들이. 식자층이. 시진핑 등장했을 때 2013년, 2012년, 2008년, 2009년, 2014년 이때. 그러니까 17년 동안 2008년부터 계산하면 17년이에요. 시진핑 구호는 뭐야? 나를 따르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역사적 과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뻥을 쳐온 거지. 17년을 내다봐야 한 거예요. 네. 이제 17년 역주행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문제는 중국에는 대안 세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공산당과 인민해방군만 존재해요. 그러면 공산당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냐? 아까 그 두 가지 제가 표지 말씀드렸죠. 표식. 인민해방군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냐. 그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지표는 두 개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한다면 후커우가 없어집니다. 내부식 민지, 농민공 이런 게 없어집니다. 국토를 내부식 민지로 관리하고 국민을 불체 외노자로 취급하는 극악무도한 제도가 없어집니다. 그 정도 돼야 근본적 변화지. 또한 근본적으로 변한다면 북한, 대만, 남중국해, 동남아 등에 대해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군사지정학적 망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의 증상은 보더라인입니다. 이거 제가 엊그저께 누구랑 얘기하다가 그 사람들 보더라인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더라인은 뭐냐면 이제 경계성 정신장애죠. 정상성과 정신병이 혼재된 거예요. 이쪽 얼굴을 보면 지극히 지능적이고 전략적이야. 저쪽에서 얼굴을 보면 저 미친놈들일세 이거예요. 저 미친 사람이네. 이게 보더라인이에요. 작은 차원에서는 전략적 지능적이에요. 큰 차원에서 미치광이에요. 큰 차원 뭐냐? 예를 들어서 내부식 민주화 불체 외노자를 운영해. 미치광이지. 그 다음에 바레만 베이징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깊이가 필요해요. 신의주에서 훌루다오 원자력 잠수함 짓는 그 바레만에 있는 항구 거기까지 한 300km밖에 안 됩니다. 베이징까지 한 600km? 700km? 그러니까 부산에서 평양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베이징까지도. 그러면 이 전략적 깊이를 유지하려면 북한을 위성국가로 거느려야 돼. 그것도 굉장히 안정된 위성국가로 거느려야 돼. 그러면 북한을 조심조심 현상유지시켜야 돼. 근데 북한에다 핵과 미사일을 채워줬어. 중화 핵반점, 중식 탄도미사일 뷔페를 차려줬어.
결국 북한이 글로벌 질서가 용납할 수 없는 특수별동대 같이 됐어요. 그래서 드디어는 푸틴의 용병질까지 해. 그렇게 북한을 만든 거예요. 미치광이죠. 남중국해 역시 미치광이죠. 타이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미치광이죠. 거기가 세계 칩의 메카인데 미국과 서방이 타이완 내줄 것 같아요? 안 내줍니다. 무력 사용 불사, 반드시 통일을 이루겠다. 미치광이지. 남중국해 9단선 긋고 남중국해 전체가 자기들 내해라고 주장하고 미치광이죠. 그러니까 작은 차원에서는 전략적 지능적이야. 큰 차원 가면 미치광이야. 이게 이제 미국과 유럽이 중국에 내린 최종 판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같은 최악의 보더라인을 부득부득 섬기겠다고 용을 쓰고 있는 리짜이민과 더블당. 네, 이 사람들은 뭘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